라디오에서 대표님 칭찬하고 늘었습니다. 잘못하고 하고 있는데 텍스트가 잽싸였습니다. 제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잠깐 옆에 갔습니다.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동행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통령은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수행하여 보여주기식 외교를 펼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여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야당 대표들이 민족사적 대의를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으로 쓸 품격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로서 국격과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 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사항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준 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준 동의를 받아갖고 남북 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의하면 8월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7월 달에 5,000명 증가한 데 그쳐서 소위 고용 쇼크를 우리가 당했는데 이번에는 2,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0.0%로 정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게나 맞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경제를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는 바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정쟁을 야기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경제정책을 바꿔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랍니다.
매일 정부를 비판만 하지 않게 칭찬할 것을 만들어주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국회의 방북 동행 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바라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질적인 회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차분하게 회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 질문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가 17일, 18일 대정부 질문, 19일, 20일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정부 역시 국회 출석 등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내달 10일부터 진행하는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 주에 추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의사 일정을 연기할 것을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비준 동의안과 같이 청구된 이 예산 추계에 대해 가지고 예, 먼저 청와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드리는 정성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야당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북 동행을 강요하는 것이 거의 데이트 폭력 수준입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비아냥 꽃탈배라고 비아냥거리고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일개 비서 취급하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느 선진국가 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시에 외국을 동행 방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점잖은 문희상 의장님까지 자존심 상한다고 했겠습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돕지 못하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동석 실장 야당과 외교안 부분에 협치를 하고 있으면 이 데이트 폭력 수준에 있어서의 방북 동행 강요 이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사단이 북한에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야당과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야당이 북한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함께 협의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남북관계 협치에 청와대와 야당이 새 출발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도권 집값 급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지 증세가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수도권 집값 상승 대책으로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된다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 보유세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다시 토지 증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더 쥐어짜는 것은 우리 국민들 고통만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토지 공개념 언급하기 전에 용산 미군기지 땅은 이미 국유지예요. 그 국가 땅을 우리 서민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용산에 사는 분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나 그런 개발이 있으면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용산 우리 주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보상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수도권 집값 잡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개발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재 연합회장에 대한 내부 그 회계 문제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반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까마귀 날자 떨어진다고. 지금 이 시점에 최승재 연합회장에 대한 이미 끝난 수사를 어떤 이유건 간에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최승재 회장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최저임금 더 이상 과속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사실을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비준항 관련해서 비용 추계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측에서 보낸 안에 따르면 2,900억 정도 이제 차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번 정부는 굉장히 숫자에 약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통계청장 교체 사건도 그렇고 이런 비용 추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로 향후 5년, 10년간에 대한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저는 절차라고 보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것은 아마 숫자에 자신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14선언과 관련해서도 그 통일부의 비용 추계할 때 14조 3천억 정도로 비용을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가는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예를 들어 한 일례로 철도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적게는 비용 추계를 4조 원에서 많게는 22조 원, 37조 원까지 비용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로는 그 4조 원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비용 추계조차도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대면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가정하에서 낸 추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판단들이 향후 10년, 20년간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일 비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진실되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철도 연결 비용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추계해보자면 최근에 우리 신선으로 건설되었던 경강선, 강릉선 고속화 철도 같은 경우에는 120km 구간을 짓는데 3조 7천억 정도 되는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지역에 한 2,000km 정도 철도 현대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될지는 상식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명 지난 정부 등에서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하는 철도의 주 간선 노선으로 상정하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 입장만을 고려해서 경원선을 배제하고 동해선으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과연 사업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참 숫자 약한 것 같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부담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 주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임했을 때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이런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차분하게 잘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르스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온 데 대해서 잘 했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1일 날 그날은 분명히 그 음악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11일 날은 일반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6월에 메르스 발생했을 때 구급차 운전자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76번째 환자를 이송하다가 감염이 됐는데요. 그날도 정은경 그때는 질병예방센터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그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직접 이 인터뷰까지 하고 겪은 상황을 지금 와서 어떻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고용자 수 3,000명 정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KDI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 정책이 그 고용 쇼크의 원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참사 통계가 나온 이후에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정부 정책 효과가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된다. 연말이면 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법입니다. 저는 이거 KDI 원장 다음번 인사 때 경질될 것 같은데요. 경질되면 이거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거 해가지고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금으로 돌려막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용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운영 현황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그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유는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에러를 겪고 있는 사업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에 보도자료를 수정해서 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낸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이거 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119 대출이 40%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청와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도 소신 있게 못한다면은 금융감독원장은 옷을 벗으십시오. 왜곡된 자료로 권력의 입맛에 맞추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하려는 이런 시도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신규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죠. 여기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는 민주당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니까 추가 조치는 필요가 없다는데요. 이건 지나친 제19 감사기입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출당 등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의 부탁일지라도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은 신창원 의원과 정보를 제공한 국토부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고용동향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월 고용동향에 이어 8월 고용동향이 고용 쇼크에 이어 고용 재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감소된 직종을 분석을 해보면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게 민생의 현재적인 고통, 재난 수준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를 했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연말 내년까지 기다려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매일매일 고통받고 재난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가한 소리로 민생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난파 수준입니다. 이 난파선의 선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난파 상황에 대해서 90일째 무건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건 수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권한인 헌법재판관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의 다양성을 고려를 해서 추천을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은 법적 안정성과 업무 능력을 고려해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양성의 한계를 넘어 편향적이라는 판단을 받는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리고 위장 전입 8번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범주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변명을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긴 상태로 알 수가 없다.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런 딸이다 라는 정도의 정상적이지 못한 설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은혜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후보자들의 추천은 추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백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난파에 침묵하고 헌법상의 추천권을 백 행사로 전락시킨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현재 70주년,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지하철역에 어서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은 처음이지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게시했는데요. 네, 이런 총체적 난국의 사법부 처음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예,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표 특보단장의 정무는 전 국회의원, 전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무는 총장은 양당 통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화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으로 앞으로 대표를 도와서 당의 통합, 개혁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의 주대환, 지금 현재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 4명인가 5명, 9명 중에 5명을 당외인사로 구성하기로 한 만큼 위원장도 당외인사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당무감사의 엄정성,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주대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도 역임을 했고 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했습니다. 되진 않았습니다. 제야에서 상당히 신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당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